복숭아 따러 갔다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것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 안을 흠뻑 적셨고 그로 인해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복숭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해숙은 57살이었어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고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진 상태였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무심해지는 거라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은 밤마다 술에 절고 돌아왔고 점점 이상한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사채업자들이었죠. 남편이 도박으로 진 빚을 이해숙에게 갚으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맘다 문을 잠그고 떨며 지냈어요. 이혼을 결심했을 땐 이미 마음도 지갑도 다 텅 비어 있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도망쳤고 해숙은 빚쟁이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을 떠났어요. 무작정 강원도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갔죠. 해숙은 인터넷에서 본 오래된 집 하나를 보증금 300에 월세 10만 원이라는 글자만 믿고 짐 하나 들고 내려왔어요. 버스는 산을 두세 번은 넘은 뒤에야 멈췄고 해숙은 낯선 흙길을 따라 손가락으로 주소를 더듬으며 걸었어요. 겨우 집은 담벼락이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을 여니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닥엔 곰팡이 핀 전기 매트 하나뿐이었고 전기는 겨우 들어왔지만 보일러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기온이 뚝 떨어졌고 해숙은 팔로 몸을 감싸 안고 한기를 참으며 작은 방에 웅크렸어요. 바깥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마저 해숙을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이웃이라 할 만한 사람은 담장 너머에서 마늘을 다듬던 할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서울 사람인겨. 따뜻한 물 한 병과 고구마 2개를 건네주었죠. 감사합니다. 해숙은 쑥스러운 듯 말하며 고구마를 품에 안았어요. 그날 밤 그 따뜻한 고구마 2개가 해숙이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눈물 나는 저녁 식사였어요. 니큐 마을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신호가 자꾸 끊겼고 편의점은 차 타고 한참 가야 했죠. 그래도 살고 싶었어요. 어디서든 조금만 조용히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라도 숨을 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숙의 새해 삶은 복숭아 나무가 가득한 산골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해숙은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아 핸드폰, 시계만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집 앞 흙마당엔 어제 보았던 그 할머니가 벌써 감자를 씻고 있었어요. 해숙이 조심스레 인사하자 할머니는 잠깐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깥에 있던 솥은 그냥 써도 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어요. 해숙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죠. 장을 보기 위해 마을 장터에 나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산길을 15분쯤 내려가면 작은 오일장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해숙은 버스를 기다리며 작은 나무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해숙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해숙도 입을 꾹 다문 채 두 손을 모은 채 시선을 내렸어요. 장을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JB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바코드만 찍으면 끝났는데 여기선 단무지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표도 없고 가격표도 없고 무뚝뚝한 상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숙은 라면 2봉지와 김치 1포기 그리고 계란 10개를 샀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올 땐 손이 얼얼하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밤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었고 다음 날은 라면에 계란 하나 넣어 끼니를 때웠어요.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서던 해숙에게 그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복숭아밭을 해볼래? 해숙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복숭아밭이요? 응. 거기 여자들 몇 명 가서 일하는데 주인이 말수는 적어도 착해. 일당이 세진 않아도 밥도 주고 돈도 안 빼먹고 잘 줘. 그래 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뭔가라도 해야 했어요. 빚은 있고 벌이는 없고 혼자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했어요. 갈게요. 인터스테이 이어주셔서 고마워요. 해숙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염디름도 모르는 복숭아밭으로 해숙은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출근했어요.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던 그 시각, 그 복숭아밭에서 해숙은 조용한 한 남자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아래 복숭아밭은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해숙은 복숭아밭 입구에 서서 낯선 이곳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마이 맑은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바지단에 적시고 저 멀리 사람 한 명이 열심히 무언가를 따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중년의 남자가 작은 사다리 위에 올라 복숭아를 따고 있었어요. 말없이 묵묵히 손에 든 천바구니에 복숭아를 담던 그 남자. 그의 이름은 최만호였어요. 안녕하세요. 해숙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눈길만 잠시 주고 고개를 다시 복숭아 쪽으로 돌렸어요. 무시해, 나무 따요. 밑에 건 아직 이르니까. 그게 만호가 해숙에게 건넨 첫마디였어요. 보바증아 밭에는 해숙 말고도 몇 명의 여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대부분 고개 숙이고 말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기척보다 복숭아가 가지에서 떨어질 듯 흔들리는 소리와 사다리가 덜컥거리는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어요. 해숙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하루 종일 복숭아를 따고 또 땄어요. 노kia 후 점심 무렵 그가 다가와 도시락 하나를 해숙 앞에 내려놓았어요. 먹어요. 우린 점심마다 도시락이 나와요. 말투는 퉁명했지만 먼저 챙겨주는 그의 모습에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둘은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말없이 도시락을 나란히 먹었어요. 해숙은 얼마 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나란히 밥을 먹는 건지 생각도 안 났어요. 시모킹 식사 중 해숙이 흐르는 땀을 옷소매로 닦으려 할 때 만호가 자신이 쓰던 손수건을 건넸어요. 땀 닦아요. 햇살 새니까. 쥐손수건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접혀 있었고 구석엔 정순이라는 자수가 놓여 있었어요. 해숙은 깜짝 놀랐지만 그저 조용히 받아 이마를 닦았어요. 그날 해질 무렵 작업을 마친 해숙이 빈 바구니를 트럭에 싣고 있을 때 만호가 옆에 와 철제 집게를 건네며 말했죠. 가시에 찔리면 오래 가요. 장갑 꼭 껴요. 짧은 말, 무뚝뚝한 표정.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해숙은 따뜻함과 다정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해숙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탁자 위에 그 손수건을 펼쳐놓고
오래 바라봤어요. 손수건 구석에 적힌 정순이라는 이름. 손수건을 건넬 때 그의 손끝에서 느껴진 온기, 낯선 이 마을에 유일하게 느껴진 따뜻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해숙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수건에 적힌 정순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죠. 해숙은 아침이 밝기도 전 쌀쌀한 공기 속에 얇은 바람막이를 걸치고 복숭아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이 조금 익숙해졌고 풀잎에 묻은 이슬에 바짓단이 젖는 감각도 덜 낯설었어요. 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만호는 트럭 옆에서 사다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해숙이 다가가자 잠시 눈을 돌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에는 어제와 조금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저쪽 동산에 가요? 오늘은 저쪽 동산에 가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 동산에 가요. 이제 둘 사이에 짧은 말이 조금씩 오가기 시작했어요. 사과처럼 단단한 복숭아를 고르는 법, 기스 없이 따는 손놀림. 해숙은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햇볕이 강해질수록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해숙은 팔로 급히 닦았지만 복숭아 솜털에 땀이 닿자 얼굴이 간지럽고 따가웠어요. 그때 만호가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손수건을 꺼내 해숙에게 내밀었어요. 익었어요. 해숙은 당황한 듯 웃으며 받았고 그 손수건은 전날 받았던 것과 똑같은 자수 정순이라는 글씨가 작고 조심스럽게 박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해숙은 트럭 짐칸을 정리하던 중 바구니 속 복숭아 하나가 덜컹 떨어졌어요. 해숙의 허리를 숙이려던 찰나 만호가 먼저 손을 뻗어 복숭아를 주워들었죠. 허리 다치니까 조심하세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해숙의 마음속 얼음 같은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해숙은 벌아와 빨아 널어둔 만호의 손수건을 보며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정순.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 손수건을 접으며 생각했어요. 정순이란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할까? 침대에 누운 해숙은 머리맡에 손수건을 두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밤은 조용했지만 심장이 뛰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같은 시각 최만호는 방 안에서 낡은 나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손수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같은 자수가 놓여 있었죠. 복숭아 그림 자수, 그리고 정순이라는 이름. 그는 손수건 하나를 꺼내 들고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 전 강릉, 만호는 그 지역에서 꽤 알려진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컹 모든 것을 주먹으로 해결하던 세상 속에서 그 곁을 조용히 지켜주던 사람은 그의 아내 정승뿐이었어요. 손수건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복숭아를 수놓으며 남편의 거칠고 피 묻은 손을 조용히 닦아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의 밤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시간 만호는 친구들과 술집에서 만취해 테이블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고 정수는 술집 사장의 전화를 받고 그를 데리러 나섰어요. 자정이 넘은 시각 정수는 만호의 차를 몰고 술집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그 시각 과거 만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다른 조직의 폭력배들이 그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차에 만호가 타고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차는 크게 전복됐고 조수석 유리엔 깨진 파편이 흩날렸죠. 운전석 문을 억지로 연 그들이 발견한 건 피범벅이 된 정순이었습니다. 그들이 만호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정수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만호는 자신 대신 죽은 아내의 얼굴을 시체 안치소에서 마주해야 했어요. 그녀가 없는 만호는 한순간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없는 일상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의 서랍 속엔 마로가 항상 싸우고 들어올 때마다 얼굴에 묻은 피를 조용히 닦아주던 자수로 수놓은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괴북숭아 그림과 정순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박힌 손수건들. 그날 이후 만호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조직에서 손을 떼고 지인과 연락도 끊고 혼자 산골짜기로 들어와 복숭아밭을 가꾸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정순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과일이 복숭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숙에게 자수 놓인 손수건을 건넸을 때 만호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녀의 묶은 머리와 고요한 눈빛 속에서 정순을 봤기 때문이었죠. 그는 한참 동안 그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순아, 그 여자를 보는데 왜 자꾸 너 생각이 나는 거야? 밤하늘은 말이 없었고 그의 고백은 조용히 바람에 묻혀 복숭아밭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은 오전부터 흐렸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복숭아밭 위로 바람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해숙은 평소처럼 일찍 밭에 나왔습니다. 구식 작업하에 손에는 작은 바구니, 긴 머리를 방묶고 조용히 복숭아 나무 아래를 돌았죠. 만호는 이미 와 있었고 그녀를 향해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둘 사이엔 여전히 인사도 말도 크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따라 만호는 자주 해숙 쪽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어코 오늘 할 일은 다 하겠다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습니다. 큰 방울로 떨어진 빗줄기가 복숭아 나무 이파리를 타고 등줄기를 적셨죠. 그래숙은 서둘러 바구니를 안고 옆으로 옮겨가려다 그만돌의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녀는 왼쪽 무릎을 바닥에 찌우며 넘어졌고 바구니는 나뭇가지에 걸려 복숭아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어요. 빗속이라 누가 본 사람도 없을 줄 알았지만 몇 걸음 뒤에 있던 만호가 우산을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만호는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상처난 무릎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트럭까지 얻고 갈게요. 비 더 세지기 전에 가요.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만호는 말없이 그녀의 팔을 감싸 안고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젖은 셔츠가 몸에 착 붙고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던 흙탕물이 땅을 때리고 있었어요. 진료소는 가까운 읍내에 있었습니다. 만호는 트럭을 몰고 조용히 이동했고 해숙은 뒷자리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죠. 진료소에 도착해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두 사람. 만호는 말없이 접수를 대신했고 해숙은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그녀는 수줍게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만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해숙의 문 앞에 다다르자 만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그는 말없이 무언가를 꺼내 문고리에 걸어두고 트럭으로 돌아갔죠. 해숙은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 하나. 그 위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일은 아프지 마세요.
그 아래 복숭아 3알이 곱게 닦여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그 봉투를 안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염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앉아 그 복숭아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쩐지 울컥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가 건넨 그 3알의 복숭아에 수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해숙은 복숭아 하나를 조심스럽게 손질해 작은 접시에 올려두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다. 조용한 속삭임이 방안을 채웠고 빗소리는 천천히 멈추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여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복숭아 수확이 끝나갈 무렵 해숙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죠. 비록 말은 없었지만 마나와의 하루하루는 조금씩 따뜻한 색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남은 흉터도 어느새 희미해졌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은 덜 공허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할이 많지 정적이 감돌았어요. 복숭아 밭으로 향하려던 해수은 집 대문 앞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세워진 걸 보고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 이예숙 씨 맞죠?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해숙은 본능적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남자가 웃으며 다가왔고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래 찾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주소도 바뀌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전화번호 하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키스, 남편이 빌려간 돈 아직 다 안 갚았잖아. 도망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한 남자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 거기서 떼. 바로 최만우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트럭 뒤쪽으로 걸어가더니 천막을 젖히고 그 안에서 묵직한 곡괭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고 만우는 조용히 두 남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해수은 숨을 멈췄고 두 남자도 순간 움찔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참견이세요? 만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손에 곡괭이를 꽉 쥐고 그들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가셔. 이 사람 다시 찾으면 내가 왜 곡괭이 들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순간 그 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둘은 눈빛을 교환하더니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고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고 해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지만 갚을 돈 잘 준비해놔. 그렇게 그들의 차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해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만우는 곡괭이를 다시 트럭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오면 나한테 바로 말해요. 곧장 달려올 테니까요. 그 말에 해숙은 그만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둘은 아무 말 없이 붉게 져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받았고 만우는 묵묵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그날 해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최만우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일찍부터 텃밭에 나가 들깻잎을 땄습니다. 비온 뒤라 땅이 축축했고 잎사귀엔 이슬이 아직 맺혀 있었어요. 작은 속구리에 깻잎을 정성껏 담고 두부 한 모, 버섯 몇 송이, 그리고 된장 한 숟갈. 그날은 도움받은 만우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이사 와서 처음으로 그녀는 주방 창문을 열고 방송 라디오를 틀었고 처음으로 식탁 위에 수저 2개를 올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진하게 퍼지던 오후. 복숭아밭에서 일 끝낸 만우가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죠. 나와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식사하셨어요? 만우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해숙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점심 같이 드시겠어요? 그냥 된장국이에요. 어제 도움 주셔서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대답 없이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작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된장국과 깻잎 묵은지 한 접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둘은 식사를 하면서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수군이 조심스레 입을 먼저 열었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내 편이 없었죠. 그녀는 그 말을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금 숨을 고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우는 말없이 된장국을 한 숟갈 더 뜨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상자였지만 손때가 묻은 귀한 물건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그 상자를 해수국 앞에 밀어두었습니다. 해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미 안에는 복숭아꽃을 본뜬 작은 브로치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제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거예요. 만우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유품인데 이상하게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 만우가 사별한 아내의 이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브로치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 브로치를 작은 거울 앞에서 가만히 가슴에 달아보았어요. 어쩌면 그 순간부터였는지도 몰라요. 도망치지 않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피어나기 시작한 건 브로치어 달린 자리 가슴 한복판이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해숙은 다음 날도 복숭아 밭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브로치를 받은 뒤 어쩐지 마음이 자꾸 허공을 맴도는 듯 했지만 손을 움직이며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만우는 여느 때처럼 먼저 밭에 와 있었고 트럭에서 물통과 작업도구들을 내리고 있었죠. 둘은 별다른 말 없이 서로의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날따라 해가 조금 덜 뜨거웠고 바람도 선선했죠. 마을 뒷산 능선에 구름이 얇게 걸쳐 있는 게 왠지 예고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 아래 도로로 검은색 SUV 2대가 올라왔습니다. 마을 낡은 정자 근처에서 차들이 천천히 멈춰섰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6, 그리고 몸집이 큰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큰 그 남자는 그들의 큰 형님이었죠. 형님, 여기가 맞습니다. 마일가 말했습니다. 큰 형님은 눈을 찌푸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해숙의 집 근처로 향하던 그들의 시선에는 복숭아나무 그림자 아래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과 만호. 만호는 나무 아래에 쭈그려 앉아 복숭아 상자를 손질하고 있었고 해숙은 고무장갑을 벗으며 물을 마시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큰형님은 걸음을 멈췄고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저 사람 강릉 성난들소 최만호 아니야? 사채업자 2명이 고개를 갸웃했죠. 예? 최만호라면? 큰형님은 뒷주머니에서 꺼낸 담배를 입에 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새라, 딴장 차 돌려. 왜 그러십니까, 형님? 여기까지 왔는데. 순간 그의 눈이 싸늘하게 번쩍했죠. 저 양반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다. 조용히 차 돌려. 저 여자 돈은 그냥 포기해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내들은 재빨리 차로 돌아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큰형님은 차 안에서
복숭아 상자를 정리하는 만우를 보며 수십 년 전 최만우를 마주했을 때의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강릉에서 성난들소라 불리던 시절, 만우는 그야말로 그 일대 조직 폭력배들에게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었죠. 그들의 큰형님 또한 그 시절의 만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씹씹고 잠적했다더니 이런 곳에 있었나. 마음 잡고 살고 있는데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지. 한때 정말 굉장했는데. 그나저나 나이 들어도 아우라 여전하네 저 양반. 차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을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 광경을 해숙도 만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숭아 상자에 담긴 작은 상처난 열매를 함께 고르고 있었고 그늘 아래 복숭아 꽃이 하나 잎사귀 사이로 피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말없이 손수건으로 만호의 이맛땀을 닦아주었고 만호는 익숙하게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은 정자에서 장기를 두던 노인이었습니다. 저놈들 딱 봐도 제일 나쁜 놈들 같던데. 근데 만호 저 양반 대체 뭘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 물음은 곧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처럼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컨파인트였습니다. 복숭아 밭은 이제 수확철을 앞두고 더 바빠졌고 해숙은 나날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신발끈을 묶고 밭으로 가는 길에 풀벌레 울음소리가 점점 가늘어져 가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복숭아를 팔기 위해 만호와 해숙이 함께 음론장에 나갔던 날. 그날은 평소보다 사람이 북적였고 만호는 트럭 옆에 진열대를 꾸리고 복숭아를 진열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옆에서 복숭아 상자를 하나씩 정리하고 손님에게 복숭아가 담긴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다른 장사꾼 아저씨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우연히 해숙 귀에 들어왔죠. 그 말이 해숙의 손끝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장터 아주머니의 말, 그 모든 이미지가 어딘가 뒤섞여 불안하게 흔들렸죠. 해숙은 그날 밤 겨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 처음으로 혼란을 느꼈고 두려움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피어올랐습니다. 해숙은 만호가 준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벽에 부딪히듯 허공으로 흩어졌고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은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았죠. 전 남편이 밤마다 술에 취해 도박하다 돈을 잃고 오면 해숙에게 손찌검을 하고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고 동시에 묘하게 과거 폭력을 일삼았다던 만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내면 속 트라우마가 다시 새어나왔어요. 혹시 내가 또다시 속은 건 아닐까? 순간 만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서 믿음과 안정을 깊이 느꼈던 만큼 실망감도 컸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는 똑같아지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해숙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너패던에서는 여전히 일했지만 늘 웃던 눈매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고 만호는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에는 말 못할 궁금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마을 복숭아 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늘 만호가 나와서 일하던 그 자리. 그늘진 나무 밑에 서서 조용히 삽을 들고 땅을 고르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호 씨, 만호는 고개를 들고 해숙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더 차가웠고 손엔 조심스럽게 쥔 만호의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에서 들었어요. 옛날에 조직에 계셨다고.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있었다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만호는 삽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요. 다 잊고 살려고 했는데 당신까지 알게 됐네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도 정순 씨가 만든 거죠? 이걸 저한테 준 이유가 뭐예요?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정순이의 모습이 보여요. 머리를 묶는 모습도, 밝게 웃는 모습도,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그 말투도. 그래서 괜히 대답도 못하고 시선도 피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해숙은 다시 한번 손에 쥔 손수건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만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해숙은 조용히 뒷걸음질 치듯 돌아섰습니다. 혼자 남겨진 만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복숭아를 골랐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눈동자는 먼 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울에서 오래전 인연이었던 친구에 대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숙 언니, 우리 식당에 조리보조 자리 하나 생겼어. 생각 있으면 언제든 와. 혼자 있는 거 이제 그만하자. 그 말에 해숙은 조용히 머릿속에 서울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죠. 밤이 되어 해숙은 만호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모습을 방황 커튼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한때 복숭아꽃이 피고 웃음이 번지던 그 마당에서 이제는 침묵만이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해숙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캐리어, 몇 벌의 옷, 그리고 만호가 건넨 손수건, 정순의 자수가 새겨진 그 천조각을 가만히 손에 쥐며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침이 밝자 해숙은 말없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만호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주했습니다. 서울에 갈 생각이에요. 강나라 왜요? 서울로 돌아가서 내 삶 다시 살아보려고요. 만호는 잠시 입을 다문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잡고 싶은 마음이 어른거렸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잘 익은 복숭아 한 알과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당신한테 고마웠어요. 조심히 가요. 해숙은 버스에 올라타 그 메모를 꺼내 읽었죠. 어디에서든 행복하세요. 하시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마을 입구를 벗어나던 순간 해숙은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만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습니다. 맺히고 산 아래로 희뿌연 안개가 천천히 밀려왔죠. 만호는 늘 하던 대로 일찍 밭에 나가 작은 사다리를 세우고 덜 익은 복숭아 몇 알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버멘테. 사람 걷는 소리가 조용히 밭 아래 작은 흙길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에 고개를 든 만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해숙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흙길을 따라 조용히 걷고 있었죠. 그를 본 해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지껏 도망치는 인생은 여기까지예요. 당신의 곁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골리에에 잠시 공기가 멈춘 듯 했고 두 사람 사이에 길게 묵은 침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손을 뻗어 복숭아 나무 가지를 쓸어내렸습니다. 당신 덕에 처음으로 다시 살아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만우는 아무 말 없이 해숙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해숙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나는 누가 곁을 떠나는 게 무서워서 누굴 붙잡는 것도 무서워요. 아끔파냐지 마세요. 난 떠나요. 그날 저녁, 둘은 함께 따온 복숭아를 데이아에 담아놓고 앞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깎은 복숭아를 나눠 먹으며 가끔 마주치는 눈빛에 이름 없는 감정이 피어났고 해숙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정순의 자수가 선명하게 남은 그 손수건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매듭이 되었죠. 그녀의 무릎 위에 있는 손수건을 보던 만호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복숭아를 참 좋아했어요. 저도 복숭아 좋아하게 됐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에서 나오는 불빛이 복숭아밭 끝까지 은은히 퍼졌고 만호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따뜻한 아궁이 앞에 장작을 올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에 다시 숨을 쉽니다. 해숙과 만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 쌍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이고 밭에 나가서 먹을 과일과 간식을 싸고 있었죠. 만호는 말없이 그런 해숙의 모습을 보며 복숭아밭에 먼저 나가는 일이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열린 가마솥 장날. 해숙은 조심스럽게 유리병 몇 개와 설탕 그리고 복숭아잼 레시피가 적힌 종이를 들고 만호를 찾아왔습니다. 복숭아잼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거 같이 해보실래요? 만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왠지 설레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둘은 장작불 피운 가마솥 옆에 앉아 복숭아 껍질을 벗기고 하얀 과육을 조심스럽게 썰었습니다. 끓어오르는 향기에 해숙은 작은 웃음을 흘렸고 만호는 그런 해숙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없이 복숭아 하나를 그녀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달콤하네요. 당신도 생각보다 더 따뜻하네요. 그 말에 해숙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만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해숙 씨, 이제는
정말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요. 갑작스러운 말에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호 씨, 그 말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정순 씨가 있잖아요. 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순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사별 후에도 그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죠. 해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숙 씨,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건 정순이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정순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해숙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해숙은 만호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호 씨 말씀 들으니 조금은 용기가 나네요. 그럼 우리 정순 씨에게 같이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상처를 안고서 함께 걸어가 볼까요? 해숙과 만호는 조용히 만호 집 뒤편 작은 언덕에 자리한 정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만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정순 씨.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만호가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꽃 한 송이를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정순아, 널 보내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며 그리움 속에 살았다. 이젠 해숙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 그때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따스한 햇빛이 무덤과 두 사람을 감싸듯 비추었습니다. 마치 정순이 둘의 관계를 축복하듯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 따스한 햇빛과 바람이 두 사람의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며칠 뒤 둘은 마을에서 작은 혼례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곧 마을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퍼졌고 복숭아밭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해숙 씨랑 만호 씨 참 잘 어울려. 그러게 말이야, 너무 부러워. 해숙은 텃밭에서 잎이 넓은 상추를 따고 들기름에 묻힌 나물을 준비하며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만호는 옆에서 복숭아 상자를 옮기며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불렀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삶의 공간에 작은 웃음과 따뜻한 숨결이 채워지고 있었고 마당에 놓인 두 개의 신발을 보며 해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봄이 오는구나. 며칠 후 둘은 마을에서 작은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 준비를 마치고 마을에는 작은 천막이 설치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해숙은 그날 하얀색 저고리 위에 다몽빛 치마를 입고 단정히 머리를 묶었습니다. 가슴에는 정순이 남긴 복숭아꽃 브로치를 달았고 손에는 그녀의 손수건을 고이 접어 쥐고 있었어요. 만호는 단정한 남색 조끼와 흰 셔츠 차림이었고 오늘따라 눈매도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혼례식은 단출했지만 사람들의 응원과 진심이 가득했죠. 마을 이장님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는 따뜻한 봄부터 밭에 눈 쌓이는 추운 겨울까지 이 둘은 사계절을 함께 살아냈습니다. 복숭아가 익어가는 시간처럼 앞으로도 서로의 남은 인생을 천천히 함께 물들여가길 바랍니다. 복숭아밭에서 시작된 그 사랑은 늦게 찾아왔지만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사용하였습니다.